저는 원래 정치 외교학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제 전공은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치 여건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대학교 때 들어가서 외교학이라는 걸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제 적성은 외교학 안에서도 훨씬 더 인문적인 내용의 학문을 하는 게 저한테 맞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정치외교 수업보다 어떨 때는 철학과나 역사과에 가서 공부하는 게 더 많았고, 그리고 독일에 유학을 나간 이후에는 아예 공부하기를 정치학하고 역사학 양쪽으로 성공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양쪽에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가르칠 때도 정치학과랑 역사학과 양쪽을 가르쳤습니다. 또 제가 글을 쓰는 것도 정치학과 역사학 양쪽에다 글을 쓰죠. 그게 좀 장점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꼭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 중에 제 정치학 글을 아는 친구는 역사학 쪽에 대해서 쓴 글을 전혀 모르고 또 관심이 없고, 또 역사학 쪽에 읽은 친구들은 정치학 쪽에 대해서 제가 뭐 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지난번에 역사학자들이랑 얘기하다가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에서 얘기를 했더니 역사학 하는 친구들이 동시에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냐. 그래서 제가 나는 정치학 교수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이 르네상스 그리고 문명의 장으로서의 지중해, 이 내용은 정치학보다는 역사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역사학 중에서도 문화학, 그리고 경제사, 그리고 지성사, 이런 문제들과 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루해서 나중에 괜히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강연을 해야 될 텐데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참 많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강연을 하기 전에 떠는 체질이 전혀 아닙니다. 영어로 강의를 하건 독일어로 강의를 하던 아니면 우리말로 강의를 하던 별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저는 제가 강연을 하는 데는 체질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긴장을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 오디언스들의 상당수가 제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문사회학 계통의 학생들이 아니라 자연과학, 공학 계통의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자연과학, 공학을 하는 분들하고 소통을 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어떤 책을 읽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학생들한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인문사회학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중국사에 대해서 수업에 얘기를 하다가 학생들 눈빛을 보고 학생들이 왜 이해를 못하지? 라고 하다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학생들이 당나라와 송나라와 명나라가 순서가 뭔지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은 요즘은 역사 쪽에 대한 공부가 아무래도 예전만큼 강조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기분이 같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이번 학기에는 11월에 뉴욕 대학에서 강연할 내용이고, 아마 내년에는 또 이스트코스트에 있는 몇몇 대학들에서 강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비테이션을 받아봤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완성된 제 생각이 아니라 지금 성숙해 나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생각이라는 정도 먼저 전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로서는 사실은 이러한 생각을 다른 어느 곳보다도 우리 성균관대 학생들하고 제일 처음 나누게 된 것이 정말 너무 기쁩니다. 이 내용을 학생들한테 전문 학생 아니라 학생들하고 나누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뭔가 말씀드린 서툰 점이 있어도 느끼실 겁니다. 제가 좀 떨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한테 넘기는 장치를 주셨는데 그 넘기는 장치가 있구나. 제가 PPT를 잘 만든다고 하는데 독일에서는 원래 PPT를 안 씁니다. 외국 나와서 보시면 PPT 별로 안 씁니다. PPT 쓰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PPT 쓰는 걸 보고 제가 집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반성을 했습니다. 막 날아다니고 뛰어오고 막 움직이고 막 무너지고 막 글자 막 부서지고 집에 가서 그래서 PPT 파워포인트 접목하기라는 책을 사다 놓고 혼자서 일주일을 연구하면 되는 거. 나중에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선생님 어지러워요. 그만 힘을 다 집어넣으면 어떡해요. 오늘은 중용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보시죠. 책 하나씩 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지중해 철학 기행이라는 책인데 모든 좀 플라톤으로 통한다. 클라우스 헬트라고 하면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철학사가고 현상학계 통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마침 그래서 번역이 됐거든요. 지중해 철학사. 지중해 철학사. 굉장히 흥미롭죠. 그리고 우리가 지중해라는 땅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나중에 지중해에 대한 지도는 시물나게 보실 것입니다. 지중해에 대한 땅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이건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중해에 대한 한문을 이와 같이 쭉 일별을 해서 하나의 역사서를 쓸 수 있다는 건 이건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목차. 이 목차에서 뭔가 이상한 거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이 이 목차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르네상스에 대해서 새로운 사고를 시작하려는 전문학자들의 관심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정확히 19세기에 만들어진 르네상스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겁니다.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뭐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목차에서 중간이 비었어요. 네? 중간이 6세기부터 14세기까지. 맞습니다. 중간이 없죠? 6세기부터 14세기가 하나도 없어요. 철학사 안에. 마치 지중해라는 거대한 지역, 얼마나 거대한 지역입니까? 지중해가. 그 거대한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철학파들 중에서 철학파를 설명하면서 보십시오. 기원전 6세기부터 4세기까지. 즉 그리스 본토에서 철학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진 순간. 그리고 두 번째는 4세기, 기원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즉 로마가 몰락하고 기독교 사상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야기가 14세기로 뛰어가요. 마치 8세기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거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 우리가 더 꼼꼼히 따져본다면 과연 지중해에 살았던 민족들이 도대체 몇 개인데 그 중에 정말 철학이라는 걸 발전시켰던 종족들이 바로 그리스밖에 없을까? 이집트 철학은 어떻게 된 걸까? 또 페르시아 철학은 어떻게 된 걸까? 다 페르시아, 이집트는 지중해에 있다는 세력이었어요. 근데 그런 복잡한 얘기를 뺀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죠? 6세기부터 14세기가 다 비어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정치학을 배우는 분들은 혹시 아실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을 우리가 배우고 나잖아요. 그러면 정치학의 내용 그 다음에 어디를 뛰어버리냐? 13세기를 뛰어버립니다. 마치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이게 정확히 오늘날 우리가 르네상스를 사고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 깔린 내용이 뭘까? 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뭘까? 왜 이렇게 보는 것이 당연해져 버렸을까?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 다시 볼 수는 없을까? 여러분,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패러다임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패러다임. 그 말이 얼마나 실제로 과학사의 발전을 설명하는데 의미가 있건 간에 적어도 이런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 이론에서 받을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어떤 하나를 믿을 때 그것은 그냥 그것을 고립돼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그러한 명제를 생각할 때는 그 밑에는 다양한 다른 생각들이 줄줄줄줄줄 딸려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그걸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자들의 그룹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앉아가지고 진짜 목욕을 하다가 뻘거벗은 몸을 보고 뭔가 이게 내가 발견했다고 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모든 학자들이 그래 맞다라고 박수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애들한테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린애들은 너희 되면 뭐 할 거야? 과학자가 될래요. 과학자가 되면 뭐 할 건데? 발명가가 될래요. 발명가는 어떻게 하는데? 앉아서 훌륭한 걸 발명하면 모든 사람이 박수를 줘야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왜?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사고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르네상스에 대해서 이러한 모양을 그려낸 사람들. 자그마치 6세기부터 14세기 이런 동안에 별로 생긴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은 뭐가 깔려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벗어나서 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계를 보게 될까요? 마치 여러분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빨간 알약을 먹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었던 세상이 다른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 효과를 우리는 볼 수가 없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르네상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이건 제가 1, 2, 3, 4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를 제시했는데 100분 동안 강연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시간이 모자라면 3에서 자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르네상스의 신화. 좀 너무 비판적이죠? 르네상스란 말은 원래 라틴어입니다. 리나시에레라는 말이죠. 나시에레. 원래 르네상스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는 전문적 르네상스 학자들의 필수적인 언어적 도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라틴어, 그리고 또 하나가 르네상스 이탈리아입니다. 르네상스 이탈리아는 따로 별 방법이 없고요. 왜냐하면 방언마다 다 달라요. 단테가 썼던 이태리어가 다르고 또 페트라르가 썼던 이태리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태리어를 배우는 방법은 현대 이태리어를 배워야 됩니다. 현대 이태리어와 라틴어를 갖다 놓고 중간에 보면 어딘가에 중세 라틴어가 중세 이태리어가 있죠. 이게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나스코, 나스키, 나투스, 여러분 나투스까지 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nature, 나투라, 자연이죠. 또 나티오, 이거는 태생, 출생, 여기서 나온 말이 현대말로 nation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다 태어나다는 말이죠. 레나스코, 리나시타, 그래서 리나시에레라는 말,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지,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을 대입해서 사람은 누구냐? 지오르지오 마사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상당히 사실 뒤늦게 썼죠.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라고 말하면 13세기, 14세기부터 시작해서 대략 16세기 중반에 끝난다고 보는데 마사리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말기에 작업한 사람이고 이게 르네상스라는 말도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한 시대가 거의 저물어갈 때쯤 만들어진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Vide di più eccellenti pittori, scultori ed architettori italiani.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태리 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비타라는 말은 life, many life. 비타가 우리가 삶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più eccellente니까 가장 뛰어난 훌륭한 또 피토리. 픽처랑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화가들. 그리고 스쿨더리, 스컬프처. 그러니까 조각가. 그리고 그다음 아키텍토리.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여러분 건축가입니다. 건축가들의 생애다. 어디부터 하면 심화부에서부터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댐피너스트리. 오늘 시대까지. 이거 다 시대다. 이 책에서 르네상스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근데 당시에 바사리가 작업할 무렵에는 이태리 반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영향력이 워낙 컸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태리 사람이지만 사실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는 그 자체 발음도 그렇죠. 르네상스. 어디 나라 말 같아요? 이건 불어입니다. 불어에서 그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에서 르네상스를 나타내는 다른 말들, 영국 사람들은 르네상스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레네이상스라고 발음합니다. 레네이상스 만나보면. 그래서 르네상스 발음하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이 영국 쪽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미국 쪽에서 교육을 받는지 알 수가 있어요. 독일 말은 위더게고, 그죠? 다시 태어났다. 리나시멘토, 이태리 말은 다시 태어났다. 우리 말은 그냥 르네상스라고 씁니다. 재생, 갱생 이런 말로 그냥 쓰지 않죠. 재생, 갱생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우리 여기 김범일 선생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세대 때는 버스 타면 종종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올라가지고 딱 잡고 자기가 몇 년 된 무슨 사건에 연루된 사람인데 갱생의 길을 살려 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주니까 이런 일들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갱생 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갱생 재생의 의미가 뭐냐 보시면 보십시오. 이 제가 그린 겁니다. 조교 못 그려요. 제가 그린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고대 앞에서 보셨지만 약 기원전 6세기부터 로마가 등장하고 기독교가 등장한 무렵까지는 안티퀴티, 고대에는 모든 게 제대로 돼가고 있었다. 인간에 대한 사고, 세계에 대한 사고, 그리고 합리성, 그리고 이성 이런 게 잘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망했다는 거죠. 왜 망했느냐? 기독교가 철학을 밀어내버리고 그리고 신중심의 세상을 도입해버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와서 고대 문명의 보고를 휘저어버리면서 전 유럽에서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지식과 이성의 불이 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시기를 쭉 거치다가 역사가 맨 바닥을 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지점이다. 그게 어디냐? 그게 재생한다는 르네상스라는 겁니다.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의 존재죠. 그렇게 서양 문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태어난 점이 어디냐면 이탈리아고, 그 이탈리아로부터 이런 새로 태어난 문명의 빛이, 이성의 빛이 다시 세계로 번져나가서 전 유럽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런 이성의 빛과 그리고 합리성의 빛이,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린 인본주의의 빛이 결국 근대에 들어와서 서양의 진출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여전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게 대략 18세기, 19세기 사람들이 생각한 르네상스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학자라고 말한다면 이 야콥 부오카트입니다. 저도 이미 여기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라는 이 책을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학생들이 꼭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게 비치해달라는 말씀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책입니다. 쓰여진 지가 약 15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르네상스의 전공자는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연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르네상스 전공자나 연구자들은 그냥 이게 당연한 것처럼 믿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가장 많은 감화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니체입니다. 니체, 르네상스에 대한 모든 니체에 대한 생각은 거의 이 책에 기반을 두고 있죠. 뿐만 아니라 브루카트가 여기 쓴 내용은 무수히 많은 철학자들과 역사가들에게 그냥 상식으로 받아들여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르네상스를 연구한 사람에게는 바이블 같은 책이죠. 바이블 같은 책일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역사학이나 정치학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거듭거듭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거의 모든 지식인들에게 당시에는 그냥 읽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왜 그러냐? 이 야콥 브루카트라는 사람의 문체가 아주 뛰어난 독일어 문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훌륭한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야콥 브루카트의 문체를 또 따라합니다. 자, 근데 야콥 브루카트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주장이 되게 다양한데, 거기서 몇 개만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르네상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발견. 르네상스가 시작되기 전 중세의 오랜 기간에는 사람들이 교회나 어떤 집단의 권위에 눌려서 자기의 개인성을, 개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죠. 언제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냥 전체 집단의 일원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성, 개인성이라는 건 완전히 무시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개별 나라와 민족들도 자기 스스로를 나는 하나의 민족이야, 나는 하나의 새로운 종족이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독자적인 종족이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대한 상위 단위의 일부분으로만 스스로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또 제국의 일부분으로서 이런 식으로만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또는 인디비주얼리티라는 생각 자체가 중세 때는 없었다가 르네상스 때 새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또 그 안에서 그 이전까지는 항상 신이나 집단이 중심이 됐었는데 이제는 신이나 집단의 모양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존엄성,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인간을 모든 사고의 중심으로 놓자. 신 대신 인간을 모든 사고의 중심으로 놓자. 라고 하는 생각이 발달했다는 거죠. 인권에 대한 생각도 발달하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도 발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도 더 이상, 인간의 욕망,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가장 좋은 삶은 수도사처럼 금욕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삶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그 안에도 상당히 좋은 것이 있구나. 그 자체가 오히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새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휴머니스트, 인문주의자다 또는 인본주의자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인본주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의 출발은 바로 이제 부르크하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인간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 종교나 어떤 집단의 권위를 벗어나서 자기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까지 안 보이던 세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그러니까 지리적인 발견도 일어나게 되고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리고 사람들이 항해술 같은 것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 눈을 떴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또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현대과학의 아버지들이 다 이런 그 르네상스의 아들들이다.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로운 미적 감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몸을 꾸민다거나 아름답게 한다거나 삶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이 세속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중요한 것으로 깨닫게 되면서, 의미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그러한 새로운 미식이 성장합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르네상스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 아마 교과서나 다른 데서 읽었던 생각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이 안에. 네, 이 모든 생각을 만들어내는, 기존에도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데, 르네상스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의 상을 전부 종합을 해서 그거를 완벽한 모형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씹고 있기 좋게끔 만들어낸 사람. 이 사람이 야콥 부르크하트.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듣고 또 믿고 계신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은 야콥 부르크하트의 어떤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조금 다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서 오만이라고 붙였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르네상스의 스킨대로라면 이런 겁니다. 여기 동지 중에 그리스죠? 그리고 그리스 식민지가 있던 주 이오니아죠? 소아시아. 이 동지 중에 그리스와 동지 중에서 문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문명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문명이 한동안 죽었다가 다시 그 문명이 이 이태리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꽃을 피웠습니다. 다른 곳은 여기서 검게 표시해놨지만 사실 오늘날 여러분들 인공위성으로 하늘에서 바라보면 남한은 불이 잔뜩 들어와 있지만 북한은 캄캄하다고 그러죠. 그렇게 지성의 빛과 사고의 이성이 꺼져 있는 이런 암흑지대였던 거죠. 이게 맞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4세기, 6세기 때 약 적어도 그리스 사람들이 처음 철학이라는 걸 시작했을 무렵에 그리스 사람들이 항해할 수 있는 지역은 여기였습니다. 남이탈리아.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마르세유는 그리스 사람들이 개척한 항해지입니다. 그리고 기껏 나가봤자 여기 지브롤터 해협이죠. 지브롤터 해협이 뭐라 불렸는지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불렸죠. 그죠? 톨킨이 반지의 제왕에서 이러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패러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을 벗어난 이 북쪽 지역은 그럼 그리스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숲이 있고 벌거벗은 야만족들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한 종일 비 내리고 금방 해가 져버리고 여기 이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서는 이 북쪽 지역 오늘날 우리가 문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서유럽 지역은 뭘로 보였겠어요? 오크가 사는 거예요.
정상들이 사는 데가 아니고 오크가 사는 데야. 그리고 실제로 그 반지원 정대 반지정 1편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보면 그 고대 왕들이 양쪽에 바다가 빠져나간 양쪽에 서 있죠. 이런 모습을 하고 지구를 더해요. 그 헤라클레스 기둥의 전설을 형성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실상 이 고대 문명이라는 것은 이 오늘날 르네상스의 적자 그리고 르네상스를 통해서 문명을 되살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따지면 인종적이나 문화적으로는 직접적 관련이 없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문명을 일으켰을 때 과연 그러면 이 바깥 지역은 정말 이렇게 표시될 수 있을 것처럼 빛이 없는 컴컴한 지역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될 만한 뭘까요? 자, 이것이 지도입니다. 이게 약 8세기 지도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더 그것이 흐른 이후의 지도입니다. 여기서 뭐 여러분이 다 알아보시긴 어렵겠지만 여기에 지금 동로마 제국 영토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사라센들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이것도 나중에 보면 13세기쯤에 신성로마 제국이죠. 당시엔 저희 신성로마 제국 독일 민족이 차지하고 있던 신성로마 제국 땅이 이렇게 이태리 북부까지 차지하고 있었고 여기에 보면은 이 다양한 사라센 제국들이 있었죠. 이슬람 제국들이 있었고 남부 지방도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비잔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지중해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르네상스라는 사고를 받아들일 때 당연한 듯 전제하는 그런 암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중해 전역이 끊임없는 전어에 휩싸이고 상호간의 약탈과 해적질과 노략질에 의해서 벌거벗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르네상스 마치 고대에 태어났던 것이 그런 문명의 빛이 이태리에서 되안아질 때까지 다시 불 피우기 전까지는 나머지 모두 깜깜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 르네상스 지중해 지역이 그리고 피폐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지중해 전체를 보게 되면 오히려 르네상스를 일으키기 이전까지 다양한 민족들과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이 철학과 문학과 정치 제도를 발전시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가 오만이라고 우리가 했죠. 편견은 뭐냐? 여러분 오만이라고 하면 편견이 알아듣죠. 편견은 뭐냐? 하면은 이 당시에 약 6세기부터 시작해서 14세기까지 비어있는 그 블랭크로 남아있는 그 시대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 시대의 편견. 여러분 흔히 중세를 뭐라고 부릅니까? 어둠의 시대, 다크 에이지라고 하죠. 신이 지배하고 마녀 사냥에 사람들 목 자르고 감옥에 가두고 그게 르네상스라고 그러니까 중세라고 생각을 하죠. 인간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왕들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글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알려진 가장 흉악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중세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중세 사람들은 지구를 평평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중세 사람들이 지구를 평평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문헌에서 중세 사람들이 지구를 평평하다고 믿었다는 것은 그건 나중에 만들어진 신화입니다. 또 하나의 신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콜럼버스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콜럼버스가 향해를 떠날 때 사람들이 쭉 그대로 가다 보면 마지막 절벽에 떨어져 죽을 텐데 어떻게 동쪽으로 계속 나가냐? 라고 따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 얘기 자체가 신화. 두 번째 중세에 대해서 흔히 가해지는 모략 중에 하나가 중상모략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초약권이죠. 초약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초약권. 영주는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진짜 처녀인가를 알 수 있기 위해서 하룻밤 같이 잠자리를 할 권리가 있다. 초약권. 들어보셨죠? 근데 중세에 초약권 없었습니다. 초약권이 있다면 기독교에서 그걸 용납을 했겠습니까? 용납을 안 했겠지, 교회에서. 아무리 교회가 부패했다 하더라도
초약권을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초약권이라는 것은 역시 후대에 만들어진 신화입니다. 세 번째, 중세에 대해서 만들어진 가장 큰 난조가 뭐냐? 그게 뭐냐면 정조대입니다. 정조대. 정조대 뭔지 아시죠? 그 십자군에 나가는 기사들이나 멀리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아내가 혹시라도 부정한 짓을 저지를까봐 만들어서 입혔다는 보기만 해도 끔찍하게 생긴, 그죠? 강철 내복이죠. 그 정조대가 정말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체스타디라고 하죠.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박물관마다 전시되는 정조대는 뭡니까? 그건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나중에.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중세가 어떤 시대였느냐? 과연 르네상스라는 게 묘사할 만큼, 르네상스, 죽었다 살아났다. 다시 말해서 내 앞에 시대는 죽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시대였느냐? 글쎄요.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빙엔의 힐데가르트라는 사람이 쓴 리가 디베노룸 오페움, 신이 이루신 역사에 관한 책이라는 라틴어로 된 책이죠. 이건 필사본입니다. 오늘날 이거 어디 있느냐? 루카의 국립도서관, 비블리오테카 스타달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얻으려고 루카에 편지를 썼는데 40일을 기다려서 편지 한 줄 답이 딱 한 줄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알아서 해라, 네가. 우리는 네 개인 그 자세한 것까지 도와줄 수가 없다. 상당히 그 유럽의 도서관들 중에 불친절한 곳이 많이 있는데 불친절했던 도서관이에요. 거기에 있는 한 사파본입니다. 이 사파본 잘 보십시오. 이 사파 아주 독특해 보이죠? 그죠? 이 사파에 잘 보시면 여기 노인이 있습니다. 여기 젊은이가 있죠? 이거 자세공이 판이죠? 그리고 전체가 커다란 구로 이루어진 몸이죠. 몸 전체가 커다란 구예요. 그리고 여기 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에 보면 여기 까만 장국 보이세요? 발에 흉터가 있죠. 발등에. 자, 이건 뭘 나타낸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복잡하게 설명하기 이전에 아까 앞에 배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전공 중에 하나가 도상학입니다. 도상학이 뭐냐? 말씀드리면 그림을 읽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상학이라고 설명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그 박사가 하는 거 있죠? 그게 도상학입니다. 근데 다빈치 코드 영화를 제가 보니까 거기서 도상학 강의라는데 강당에 학생들이 가득 차가지고 거기서 교수가 물으니까 랭든인가요? 물으니까 학생들이 바로바로 손 들고 대답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장담하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외국에서 꽤나 강연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도상학으로 절대로 도상학 전공해갖고 그렇게 많은 학생을 모을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한테 물어봐봤자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물어보지도 않죠. 그냥 빨리빨리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그 랭든 박사는 거기 하버드 대학 교수로 나오는데 그 정도 실력 가지고 하버드 대학 교수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온 얘기는 되게 종교학의 기초만 알아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기억나요. 자, 어쨌든 저는 도상학에서 그런 아마추어는 자, 이 그림을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그림을 해석하기도 전에 이미 요는 그 텍스트에 남아있어요. 이 그림에 의하면 여기입니다. 이 여자가 힐데가르트 빙행이에요. 빙행 힐데가르트예요. 힐데가르트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이게 모양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젊은이가 나타나고 그 젊은이의 머리 위로 나이 든 사람이 나타나고 그 몸이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더니 그 안으로 이런 5개의 구가 생겨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구가 보이시죠? 이 5개의 구가 빙빙 돌며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젊은이가 하나 태어나더니 그 젊은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힐데가르트 빙엔 힐데가르트라고는 환상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게 나타낸 법은 이런 겁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은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은 무엇입니까? 이성이죠. 로고스죠. 신은 이 세계를 창조하는 원칙이고 이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원칙입니다. 신은 하나의 지성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없는 지성이죠. 그래서 신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의 머리와 같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몸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 때는 이 신의 몸을 이 우주로 표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이 신이 이 모습이 이렇게 전체 우주를 상징하는 5개의 구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신이라는 건 어떻게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자국. 예수가 못 박혔다는 자국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노인은 성부, 그리고 밑에 있는 젊이는 성자가 되겠죠. 삼위일체라는 성부, 성자, 성신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5개의 구는 뭘 의미하느냐? 간단합니다. 이건 바람, 물, 공기, 불, 그리고 바람, 물, 그리고 그 다음에 흙물, 바람, 불,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제5 원소가 있죠. 이게 바로 에테르죠. 이 5가지 제5가지 원소로 세상을 그려낸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어떤 인간입니까? 신이 자기의 모상으로 창조했다는 인간입니다. 라틴어로 아디 이마게nem 시밀리투디네. 바로 나와 똑같이 창조했다고 하는 인간이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한가운데 있죠. 세상에 한가운데 있죠. 이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고 인간의 특별히 선택된 존재라는 생각이 중세에 살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세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이것이 중세 대학의 발전입니다. 중세 대학들. 여러분 중세 대학 발전하면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가 역사가 600년이 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은 아니지만 상당히 오래된 대학입니다라고 말하면 종종 에이 뭘 그래 그 당시에 성균관이 무슨 대학이야. 그 당시에 성균관대학을 지금 대학의 선실로 놓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식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논리를 갖다 댄다면 캠브리지 대학 같은 경우는 역사가 절반은 날아갑니다. 옥스퍼드 대학 역시 역사가 절반은 날아갑니다. 파리 대학 마찬가지로 역사가 앞에 몇백 년은 날아갑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대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왕이 최초에 만들어진 대학들은 왕이 일부러 설립해 주거나 어떤 돈을 투자해서 만든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많은 대학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유식하다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고 그 유식하다는 사람들한테서 배우는 것이 나중에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밑에 모여서 배우기 시작을 했죠. 과외 공부하듯이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설학원들처럼. 근데 그런 사설학원들처럼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주변에 모이고 학생들은 그 주변에 살아야 되고 타운이 형성되죠. 또는 타운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습니다. 물론 그 마을 사람들이나 그곳을 지배하는 영주들은 좋지요. 인구가 늘고 수입이 느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그러나 또 뭐도 생깁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말썽이 따라오죠. 말썽. 술 먹고 때려 부시는 녀석, 경찰서 공격하는 녀석, 영주한테 대드는 녀석, 별의별 녀석이 다 나오죠. 중세 때 여러분 안에 그 당시에 써있던 중세 문헌들에 보면요. 어떤 규칙들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교실에 화살 갖고 들어오지 말고. 왜? 실제로 그 교사가 마음에 안 가면 화살 매겨 쏘는 분이 같잖아요. 중세 대학을 보면 헐핏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파리에 가시면 라땡 구역이라고 있어요. 라땡 구역. 라땡가라고 있어요. 파리의 라땡가. 그게 라땡이 라틴가죠. 라틴어를 쓰는 지역입니다. 라틴어 쓰는 지역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학생들이죠. 근데 그 라땡 구역에 가시면요. 그 당시 그 라땡 구역의 역사에 보면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학생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집단 패싸움. 그죠? 이렇게 되니까 영주들이 자꾸 개입하게 되고 영주들이 또 그 안에서 세금을 거두려거나 자기 이익을 취하는 얘기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런 사설 교사들이 모여서 나중에 뭘 만드느냐? 하나의 연합체를 만듭니다.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왕의 허락을 얻거나 또는 영주의 허락을 얻어서 특별 취업업권 보호구역을 만들죠. 그걸 뭐라고 불렀느냐? 당시에 협동조합을 나타내는 말, 우니베르시타스라고 불렀습니다. 협동조합이 우니베르시타스예요. 그게 유니버시티의 처음 시작이죠. 물론 나중에 가게 되면 유니버시티라는 것이 훌륭한 관료를 키우고 또 거기 그것이 어떤 훌륭한 사람을 주변에 모으고 상업적이나 경제로 이익이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왕이 일부러 돈을 주고
또 왕이 일부러 땅을 내주면서 유니버시티를 유치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유니버시티의 시작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많은 오래된 대학들이. 그런 점에서 보면 왕이 아예 딱 하나의 플랜을 가지고 처음부터 제도로서 만든 이 동양의 대학들, 우리 성균관 같은 그런 대학들은 세계 역사에서도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그런 어떤 처음부터는 인스티튜션한 제도에 대한 틀을 가지고 디자인을 가지고 만든 대학들로서 순위를 따진다면 제 생각에는 성균관 대학 쪽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서양 대학의 역사 안에서 본다면 지금보다 순위가 오래된 순위에서 훨씬 더 올라가겠죠. 훨씬 더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이 중세 대학들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 많은 중세 대학들의 모양을 다 뭐 설명드리진 않겠고 연역을 다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만큼 중세 내에 가르치는 대학들이 많았다면 물론 이 중대학들 일부는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졌고 르네상스 시대는 더 많이 만들어졌지만 중세 초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되면 이미 많은 대학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에서 뭘 가르쳤을까요? 가르쳤던 것 중에 내용들을 보시면 그 내용들은 칠학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배웠습니다. 칠학예. 그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학부대학이라는 게 있죠? 리버럴 스터디라고 합니다. 리버럴 스터디. 리버럴 스터디가 뭡니까? 학생들이 리버럴해지는 학문이 아니고 리버럴 스터디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 리버럴 아트라고 말하는 영어로 리버럴 아트라고 말하는 학예, 기본 학예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기본 학예. 그러니까 원래 리버럴 아트라는 건 뭡니까?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학문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자질을 배워야 되겠죠? 쓰는 법도 배워야 되고 세마는 법도 배워야 되고 말하는 법도 배워야 되잖아요. 오히려 말하면 신언서판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배워야 되죠. 그걸 가르치는 것이 리버럴 아트예요. 그래서 그 리버럴 아트에 해당되는 7학예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7학예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란스베르크 헤라트라는 사람이 수도원장이 쓴 호르투스 델리키아룸, 이건 정원, 호르투스 라틴어 정원이고 델리키아룸은 여러분 사이키델릭 음악 뭐 이런 거 알겠지만 델리키아룸은 기쁨이지, 기쁨. 호르투스 델리키아 환희의 정원인데 이 환희의 정원에 누가 앉아 있나 보세요. 여기에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이 사람은 누구냐? 여기 소크라테스가 썼고요. 여기는 플라톤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요 옆에 그 7개의 리버럴 아트들이 그림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그림이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이름이 써있긴 한데 A로 시작합니다. 자, 어떤 여자가 긴 줄에 껴있는 구슬들을 놓고 세고 있죠. 이건 뭘까요? 이거 뭘까요? A로 시작하면서 세는 거 관련되어 있는 거. 여기 보면요. 아리트메티카라고 써있습니다. 수학, 산수. 요 위에를 보시면요. 요 위에서는 컴파스와 자를 들고 그리고 여자 하나가 서 있죠. 그리고 G로 시작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그렇죠. 기하, 게오메트리아. 세 번째 이 여자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별을 가르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A로 마찬가지로 시작합니다. 아스트로노미아, 천문학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뭡니까? 옆쪽에는 회초리를 들고 책을 들고 있습니다. 자, 책 들고 회초리 들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서당 풍경 생각나시죠? 김홍도의 서당 풍경 보면 애를 물고 있는데 스승은 앞에서 책 놓고 앉아있는 그 그림 기억나시죠? 똑같습니다. 보면 요거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요거는 문법입니다. 문법. 라틴어 문법 얼마나 어려워요. 이 중에 혹시 소공녀라는 소설을 읽어본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소공녀라는 어린이 소설인데 거기 보면 그 세라의 친구 중에 아멘가드라는 여자애가 나오죠. 근데 그 아멘가드라는 여자의 가장 큰 고통이 라틴어라는 프랑스어예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보시면 뭐 여기 보면은 이건 레토릭이고요. 수사, 말을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디알렉틱, 뭐 이건 논리학이죠. 그리고 이건 악기를 매달고 있죠.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무지카, 음악이 되겠죠. 7가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동양과 비슷해요. 신언서판,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가지려면 훌륭한 질서 있는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고 또 훌륭한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7학예를 배웠습니다. 이런 7학예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과연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과 관련이 없는 게 있을까요? 오히려 이성과 합리성과 관련이 있는 게 너무 많지요. 자, 요거는
고딕 성당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사르트르 대성당입니다. 사르트르 대성당. 여러분들 이 사르트르 대성당이 어디냐면 파리에서 기차 타고 1시간쯤 나오면 있어요. 파리에 놀러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저도 한번 갔었는데 이 대성당 보고 나오는데 저 밑에서 학생들이 한 5-5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우와 멋있다. 한국 사람이구나. 한국 학생이구나. 근데 가시면 유럽 나가시면 나중에 유럽 나가시면 항상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어우 지금 왜 성당이 이렇게 멋있냐. 그 다음 성당, 그 다음 성당, 그 다음 성당. 한 3일 지나면 또 교회야 그만 볼래. 지겨워. 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를 볼 줄 몰라서. 교회에 들어가 있는 상징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은 교회에 들어간 상징을 가지고 책을 하나 써볼까 생각 중인데 오늘은 뭐 거기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이 샤르트르에 있는 샤르트르이죠 정확히 말하면 샤르트르에 있는 고딕 성당인데 이건 고딕 성당의 고전이라고 하는 거겠죠. 성당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탑이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탑 2개가 있죠. 그죠? 이게 위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양쪽에 문이 이렇게 하나씩 있죠. 여기 문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 끝에 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성당의 머리일까요? 어디가 성당의 중심부일까요? 성당의 중심부는 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위쪽 부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당의 모양을 잘 보세요. 어떤 모양을 가집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성당은 상징적으로 예수님 신이 거하는 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세 그림들을 보면 실제로 성당은 사람의 몸으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발이 해당되고 그리고 이건 예수님의 머리에 해당되고 이건 양팔에 해당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머리에 해당되는 쪽은 항상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어느 쪽을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저는 웬만한 교회는 보면 요 교회가 세워진 방향을 한번 보면 대략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항상 예수님의 머리는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은 동쪽이 있죠.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원래 이쪽이 제단 있는 쪽, 여기서 목사님 설교하시죠. 신부님이나 이 제단 있는 쪽은 동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이 발 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서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어느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가끔 가보면 왜 문을 이렇게 다 열어놔주면 되지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큰일 나서 하는 겁니다. 네? 감히 신자가 되어가지고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느님의 머리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느님 옆구리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느님의 발 아래부터 서쪽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하느님에게 들어가야겠죠.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의 머리 쪽, 하느님의 나라죠. 하느님의 나라를 쭉 보고 다시 이쪽 문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게 기본 상징입니다. 들어가시면 사르트르 성당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문양이 있어요. 이게 미로죠. 레베렌스라고 합니다. 이 레베렌스는 뭘 상징하느냐? 학자들이 이걸 갖고 의견이 둔거예요. 지금 가시면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때는 이 위에 야식도 교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앉는 의자들을 쭉 비벼놨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 원래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이 잠깐 나왔지만 단지 이것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뭘 상징하느냐? 하느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하느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원래 교회에는 일반 신도들은 특별한 경우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부분은 하느님의 나라에 해당되고 이건 일반 신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가신 사람들은 누구냐? 성가대. 즉 천사를 상징하는 성가대. 성가대석 여기 앉아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부님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죠. 그죠? 자,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건 요 아래쪽에서부터 이쪽을 향해 나간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죄 많은 신도들이 하느님께 회개하러 가는 길. 회개하는 길이 한 번에 금방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고통에 찬 순례의 길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러한 미로들을 그려놨어요. 상징적이나마 이 미로를 따라 걸으면서 하느님의 나라로 가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한번 상상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이걸 그려냈죠. 시험관계에서 이제 빠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르트르 성당에 가시면 그 벽에 이런 부조들이 있습니다. 이 부조들이 다 뭘 상징하냐, 여기 있는 부조들.
요게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7하계의 상징이에요. 7하계 상징하는 그림 중에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요건 뭐겠어요? 요건 말겠죠. 요건 뭘까요? 요건 뭘까요? 요 그림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여자가 오른쪽에 회초리 들고 한쪽에 책 들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가 더 웃기죠. 선생이 책을 들고 이렇게 애가 있죠. 애 귀를 잡아당기고 있죠. 애는 굉장히 아픈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야 이 녀석아 이것도 이해를 못해 하는 식으로 귀를 잡아당기고 있죠. 굉장히 유머러스한 표현이지만 사실 이 당시에 이미 기본적인 학문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이미 이렇게 번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말하는 기본적인 생각 안에 한 전제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에 비춰본다면 더 이상 지탱하고 지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르네상스가 뭐냐? 과연 르네상스는 완전히 신화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르네상스가 서양사회 그리고 인류사에서 한 기여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로서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전 지중해적인 맥락에서 그러면 르네상스를 봤을 때 르네상스는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건 롱소프라는 마을에 있는 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탑 안에 있는 그림들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이 롱소프는 탑이에요. 롱소프가 어디냐면요. 요 영국의 동앙글리아 지방에 여기 런던이죠. 런던이에요. 런던에서 독일사는 런던이라고 해요. 런던에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롱소프라는 마을은 굉장히 부유한 마을이에요. 이 부유한 마을에 아까 보신 탑이 있습니다. 저 탑을 언제 만들었느냐? 중세에 만들어졌어요. 중세에 왜 만들어졌냐? 이 지역의 기사가 거처로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중세하면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거대한 성과 거기에서 망토를 휘날리고는 그리고 멋진 면사포를 쓴 왕과 공주들 생각하시죠? 그거는 중세와는 별로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중세 성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탑이었어요. 지금도 요크 지방 같은데 저는 이러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럽에 돈을 많이 보러 다니게 되는데 요크 지방에 가시면 지금도 그 탑이 있습니다. 최초의 성은 어떻게 생겼느냐? 땅을 약 우리 키보다 몇 배 되는 높이로 둔덕을 쌓아 올려요. 그 둔덕 위에 나무나 돌로 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고 들어가는 입구는 1층이 아니라 2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낮에는 사다리를 걸치고 그 아래로 내려왔다가 밤이 되면 사다리를 들어 올려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서 차단되죠. 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폭력이 워낙 만연한 시대에 영준한 사람들이 자기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은 그런 탑에 사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좁아요, 그런 탑이. 자, 불 피울 수 있습니까? 나무로 된 성에? 불 못 피우죠. 겨울 되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또 유리창도 만들 줄 몰랐죠. 근데 하필이면 또 돌로 지어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유럽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아궁이라는 걸 만들지 못했어요. 엄청나게 추웠겠죠. 일반적으로 어디서 살았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왕의 버디가들, 소위 동신이라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초기 중세에 어디 살았는지 아세요? 왕이 식탁에서 밥을 먹잖아요. 시컷 먹고 나면 자러 가겠죠. 그럼 그 식탁을 치우고 좀 높은 애들은 식탁에서 자고 낮은 애들은 그 안에서 바닥에서. 비참하죠. 굉장히 비참합니다. 우리가 중세 기다의 삶을 보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사는 구역도 뒤죽박죽이었어요. 사는 구역도 뒤죽박죽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세 연대기에 보면 어떤 게 많이 나오느냐. 거기 영주가 자기 딸들한테 충고하는 거야. 얘들아, 내 신하들 있는 앞에서 제발 옷 좀 헐떡헐떡 벗지 마라. 그만큼 거주구역이란 게 너무너무나 불편했던 거죠. 살기가 굉장히 불편한 게 중세의 성입니다만 성이 커진다고도 별 수가 없었어요. 음침하고 빛은 잘 안 들죠. 왜? 빛이 창문이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쟁할 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창문도 크게 키울 수가 없어요. 조그만 데 몰려 사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성, 어마어마한 중세 이거는 상당 부분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독일 가시면 보게 될 노이슈바인슈타인성 거기에 해당되는 중세성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근데 여기에 사는 이 중세 기사의 성인데 그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 성 한동안 더 이제 이렇게 딥자는 성에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죠. 사람들이 안 살았어요. 근데 이 탑이 뭘로 이용되느냐? 2차 대전 시기에 2차 대전 시기에 영국 사람들이 뭘 두려워했느냐? 하면 독일군이 혹시 직접 독일 육군이 상륙할 시켜버린다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기간 동안 영국군이 예비군들을 소집해서 곳곳에 주둔시켜놨어요. 예비군들 어떻습니까? 예비군들 주둔시켜놓으면 오늘날 여러분도 아시지요? 저도 학생들 예비군 훈련하는 날 보면은 항상 보는 게 있습니다. 밤 11시쯤 연구실에 나가서 보면 이상하게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변해요. 그죠? 그리고 앞에도 클 들고 다니고 꼭 있어요. 왜 이래 미쳤어 하는 옆에 여학생도 있고 나 하는 남학생도 있고 이상하게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변하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성을 빌려주고 났더니 저 성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성도 아니죠. 조그만 탑인데 저거 빌려주고 나 전쟁이 끝나고 봤더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옷을 박아놓고 이게 어떻게 해서 주인이 와서 보니 한심하잖아요.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수리줍니다. 그래서 자기 청지기를 불렀어요. 청지기 집사가 와서 수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못을 뽑다 보니까 어라? 벽 앞부분이 부실부실 떨어져 나가네. 벽 앞부분이 부실부실 떨어져 나는데 뭐가 떨어져 나가 가만 보니까 뒤에 뭐가 색칠이 되어 있네. 자 여기서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색칠이 나면 안 밀어버려 그냥 확 밀어버리고 새로 지었겠지만 그래서 시험으로 공구를 쳐버렸겠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배운 집사였던 것 같아요. 바로 영국 문화재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영국 문화재청에 연락을 해서 문화재청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저하고 마치 2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서 이 성을 복원을 합니다. 그 안을 하나 조각을 띄어내는 거죠. 띄어내고 보니까 세상에 바닥을 제외한 모든 벽 천정까지 이러한 벽화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롱소프의 수수께끼가 시작된 최초입니다. 롱소프의 수수께끼 왜인가 하면 문제는 이 벽화들이 당시에 적어도 알프스 이북에서 당시에 만들어진 일반 주택 안에 만들어진 벽화들 중에서는 가장 복잡하고 섬세한 벽화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다른 페인트 안에 묻혀있다 보니까 보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것의 내용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힌트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어요. 원래는 여러분 중세 벽화들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거 들고 거기 뭐 라틴어란 말로 써있죠. 그 글자가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판독하기 위해서 적외선 판독을 시도를 했는데 거기서도 읽은 글자가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상징들이 너무나 희한해서 유명한 예술사가들이 여기에 달라붙었지만 해석을 해내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뭘 상징하는 건지. 그런 해석의 중대한 실마리들을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씩 찾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킨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왕이 있죠. 여기 왕이 있어요. 왕이 있고 앞에 수레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왕이 한쪽 손으로서는 오른쪽을 가리키고 왼쪽 손으로는 수레바퀴를 잡고 있죠. 수레바퀴 옆으로 동물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왕은 오른쪽에 동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희한하죠. 제가 시험 기교를 갔을 때 희한했어요. 이런 그림이다. 사람들이 힌트를 찾아내긴 했어요. 라틴어 문헌에 토마스 칸 핑코라는 사람이 쓴 자연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인간의 5감, 위는 라틴어니까 뭐 이런 거 아실 필요가 없고 5 감각에 있어서 인간을 능가하는 동물들이 있다. 그게 뭐냐? 예를 들면 멧돼지는 우리보다 더 잘 듣고 승냥이 우리보다 더 잘 보고 원숭이는 우리보다 맛을 더 잘 느끼고 그리고 매는 우리보다 냄새도 잘 맡고 그리고 거미는 우리보다 감각이 더 좋다. 촉각이 더 좋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 다르지요.
우리는 예를 들면 매 하면 뭘 생각했어요? 시각을 생각했죠. 시각. 근데 매를 시각에 놓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멧돼지가 우리보다 더 잘 듣는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멧돼지를 구워 먹는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멧돼지가 우리보다 더 잘 듣는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신문화에서 그러면 귀가 잘 안 들리면 멧돼지 삶아 먹자. 그래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상징 체계가 있었어요. 이 토마스 칸팅프레라는 사람이 쓴 이 리버 데 나투라 레룸이라는 책은 오늘날 말하는 위키피디아 같은 거예요. 처음엔 작았는데 돌고 도는 사이에 사람들이 내용을 막 덧붙였어요. 그래서 아주 일이 커졌죠.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가지고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이 거미구나. 거미니까 얘는 터치. 얘는 원숭이니까 듣는 거. 그리고 얘가 뭐냐?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해석했느냐? 저는 뭐라고 해석했느냐라고 말씀드리니까 우습게 들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그림을 해석을 했어요. 이 그림을 해석했습니다. 이 그림과 관련돼서 혹시 나중에 위키피디아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연구와 성과로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지고 유명한 예술사가한테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너 이거 닭 같냐? 나는 닭이 아닌 것 같다. 그 사람 생각은 뭐냐? 이게 바실리스크라는 거예요. 바실리스크. 바실리스크는 볕이 달렸죠? 그리고 당번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실리스크는. 나중에 뮌헨에 가거나, 여러분, 바젤이죠, 바젤. 바젤이 원래 바셀의 상징 동물이 바실리스크예요. 바실리스크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닭도 바실리스크도 다 눈과 연결될 수는 있어요. 왜? 닭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있다고 봤어요? 자, 닭은 새벽이 되면 울지요. 새벽이 되면 울면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은 다가올 여명을 미리 내다보는 능력이 닭한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닭은 예견하는 능력과 관련되니까 눈과 관련된 거죠. 바실리스크는 뭐라 그래요? 쏘아보기만 해도 죽여버리는 능력이 있어서 바실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과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원래 앞에 토마스 칸팅프레에 나오는 그 상징책에서는 그게 승냥이였는데 왜 승냥이가 안 나왔느냐? 사실 거기 이 전승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좀씩 변형이 되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유럽 사람들이 승냥이가 뭔지는 몰랐어요. 중세 유럽 사람은 승냥이를 몰랐어요. 그래서 종종 저게 눈과 관련된 다른 동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바실리스크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저도 닭을 많이 먹어봤지만 이게 닭과 많이 닮았고 중세 바실리스크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거는 훨씬 맛없게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은 시각이지만 사람을 쏘아볼 때 죽여버리는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보다는 아무래도 잘 보는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겠죠.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그 예술사가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예술사가 사람인데 저한테 아무리 자기가 저를 설득하려고 해도 반론이 안 되니까 알았다고 가는데 잠깐 세우더니 뭐나 물어봤습니다. 한국에도 닭이 있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혹시 제가 닭이란 걸 못 보고 하는 일이니까 원래 농담을 하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는 원숭이죠. 원숭이는 입맛 관련돼 있죠. 입에 입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입맛 관련돼 있고 그리고 아까 그렇지만 매는 후각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쏘아 어쨌다고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냐? 많은 학자들은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했느냐? 오케이. 5 감각이다. 중세 때는 감각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 감각이라면 욕망과 관련된 거고 중세 사람들은 욕망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욕망은 통제해야 될 대상이다. 욕망은 통제해야 될 대상이고 그럼 가운데 있는 이 왕은 누굴까? 저건 이성일 거다. 이성이 욕망을 통제하는 모습이다. 그럼 왜 수레바퀴냐? 수레바퀴라는 건 전설적으로 어떤 의미로 많이 쓰였느냐? 중세 상징체계에서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도니까 불안정하고 그리고 변화무쌍하고 덧없다는 의미로 많이 쓰였다. 우리도 그런 일은 돌고 도는 세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였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또 그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 카르미나 부라나라는 작품인데요. 카르미나 부라나에 보시면 이 수레바퀴가 나와요. 누구의 수레바퀴냐? 폴춘의 수레바퀴. 행운의 여신의 수레바퀴죠. 포르투나.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인데 포르투나의 수레바퀴죠. 자, 행운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주는 행운이라는 건 덧없다는 얘기죠. 이건 함부로 나눠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꼭 어떤 규칙에 따라서 행운이 오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 너무나 큰 행운을 차지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 불행해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포르투나의 수레바퀴를 많이 형상화 했습니다. 여기 보면 레그나보, 이건 올라가죠. 수레바퀴가 다 올라가죠. 이건 지배할 것이다. 레그노, 라틴어로 지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레그나브, 나는 지배하였다. 그리고 시네 레그노, 나는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다. 인간의 삶의 덧없음을 형상하는 거죠. 이 시의 내용을 보셔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포르투나야, 너는 달궈갔구나. 넌 끊임없이 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지러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참으로 살기 힘들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엔 보면은 보면은 이 포르투나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불평으로 끝나는 내용이죠. 이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근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포르투나의 바퀴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덧없다고 느꼈다는 거죠. 포르투나의 바퀴는 그런 의미의 사람들이 그 해석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오감이란 건 덧없고 마치 포르투나의 바퀴처럼 끊임없이 돌기만 돌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건 이성이 통제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죠. 그런데 사실 바퀴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바퀴에는 세계의 질서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는 약 12세기에 쓰여진 기도서에 들어있는 사파인데요. 오늘날은 이거는 미국의 폴게티 뮤지엄으로 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돈이 많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이런 문화재들을 어떻게 하느냐. 아예 100년씩 임대를 합니다. 이거 원래 소유자는 무슨 남작이에요. 저는 이 그림 빌리느라고 어떤 남작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오늘날은 남작이 있다고 처음 알았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누구예요? 이건 에바라고 써있죠? 그죠? 이브고 이건 아담이에요. 아담의 갈비에서 에바가 일어나죠. 하느님의 손으로 아담의 갈비에서 에바를 일으킵니다. 천지창조죠. 천지창조이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는 건 뭐죠? 천지창조의 7날을 이렇게 6날을 형성한 거예요. 빛이 있으나 빛이 있고 땅과 물이 갈리고 쭉 이런 이 천지창조 6일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 보면 뭡니까? 천사가 벌거벗은 두 사람을 내쫓고 있죠. 패러다이스에서 쫓겨나고 있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은 뭡니까? 이거는 카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최초의 살인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가 저질러진 첫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신이 이 수레바퀴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이 수레바퀴는 신의 몸처럼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완벽한 질서의 상징으로서 수레바퀴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수레바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수레바퀴라는 것이 완벽한 질서를 나타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그림, 이건 피사에 있는데, 여러분 피사에 가시면 피사의 사탑만 보지 말고 이 camposanto라는 큰 묘지가 있어요. 이 묘지가 camposanto, 영어로 말하면 홀리필드쯤 되겠죠. 이 camposanto에 가시면 이 그림이 있어요.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도 보시면 신이 여기 있고요. 신이 여기 잡고 있죠, 수레바퀴를. 그리고 큰 원이 가운데 이 원은 뭐냐? 이게 우주입니다. 중세사람들이 말하는 우주예요. 지구가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쭉 그 위로 아홉 하늘이 쭉 표시되어 있고, 이건 별자리들이 표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완벽한 우주의 질서도 중세인들은 수레바퀴의 모양으로 형성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에서 본 그림 사실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이 앞에서 본 그림은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왕이고, 그리고 이 수레바퀴가 왕의 몸이라면 이것은 신과 우주의 유비로서 왕과 국가의 유비로 익힐 수가 있는 것이죠. 왕과 국가의 유비로 익힐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5개의 감각을 나타내는 말들은 뭘로 익힐 수가 있느냐? 이 왕이 이 국가를 통치를 하는 데 필요하는 어떤 기관이나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대단히 재미있는 해석을 가져갑니다. 앞에서 본 그림이 인간의 감각을 이성으로 통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세크레툼 세크레토룸이라는 문헌인데 그 자체의 내용으로 말하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문헌인데 거기에 어떤 문장이 나오느냐? 바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전지전능한 신은 이 국가를 마치 신체와 같이 창조하셔서 이성은 신을 삼고 이성은 왕을 삼고 그리고 그 왕에게 5명의 미니스터들을 줬다. 근데 그 5명의 미니스터는 뭐에 비현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five sense. 귀, 눈, 귀, 혀, 코, 그리고 팔에다 손에 담겨 있는 거죠.
소에 해당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주가에 해당되죠. 즉, 이 문헌상에서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그림은 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수께끼라고 하는 그림은 사실은 저 세크레툼 세크로툼이라는 그 글에 나와 있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형성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제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사실은 이 벽화 자체가 유럽에서 이런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등장했을 때 이것을 뒷받침한 어떤 문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문헌의 역사입니다. 이 문헌은 유럽에서 쓰여진 문헌이 아닙니다. 이 문헌은 약 10세기경에 아랍 세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아랍 세계에서 만들어진 문헌이 나중에 북아프리카를 지나서 쭉 계속 번역이 됐고, 이에 당시에 스페인에 자리 잡고 있던 이슬람 쪽에 들어와서 마지막에는 라틴어로 번역돼서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중세 때 중세 유럽의 하나의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이 작품에 대한 매뉴스크립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어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생각은 뭐냐? 정치 사상이라는 영역에서조차, 그리고 당시에 지중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하는 영국에서조차 정치 사상이나 정치를 사고하는 방법, 제도를 사고하는 방법이 고립돼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대한 지중해를 돌고 도는 거대한 사고의 틀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상 그런데 이 작품은 뭐라고 생각했냐, 당시 사람들은 이 작품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의 제자인 알렉산더 대왕에게 보내준 글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작품이 원래는 그리스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생각했었죠. 물론 아닙니다. 그리스 문에서 만들어진 글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까 롬스 오페라는 그 탑 안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그림들이 또 있습니다. 이 그림도 누구냐 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마 이 사람은 알렉산더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를 가르치는 세크레툼 세크로툼이라는 책의 내용을 이와 같이 형상화한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의 노지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유럽이 고립되어 있는 존재였고, 그리고 그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언제 고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고대의 생각을 이해하기 시작했는가를 기점으로 삼아서 르네상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첫째, 르네상스 이전에 존재했던 중세라는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깜깜하기만 한 시기가 아니었고, 두 번째, 사실은 이 당시의 서유럽의 지성이라는 것은 혼자서 알아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 지중해를 둘러싼 거대한 지식의 연결망 속에서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류해 온 가운데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르네상스라는 건 어느 날 너무나 신비스럽게 자그마치 8세기에서 10세기 동안 죽고 있었던 유럽의 정신이 갑자기 이성이라는 걸 자각하게 되고 고대란 가치로 돌아와야겠다 생각해서 빛을 다시 품게 되고 그 빛이 커져나가면서 세계로 그 빛을 나눠주게 되는 그러한 모양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 지중해사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전체 지중해를 돌고 감싸는 전반적인 책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르네상스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르네상스를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합니다. 하나는 부입니다. 또 하나는 권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부심입니다. 부는 무엇이냐? 자, 이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이 자세한 건 보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 표시한 건 뭐냐면 이 교역로들입니다. 교역로. 교역망들이죠. 중세의 교역망들입니다. 약 11세기가 시작된 무렵의 교역망입니다. 보시면 이태리로부터 주로 컨스탄티노플을 시작해서 교역망이 이용할 펼쳐져 있죠. 13세기 초반에 가면은, 근데 거기 컨스탄티노플 말고 이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교역망의 센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세기에 가게 되면 이태리가 좀 더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죠. 그리고 15세기에 들어가면 이태리가 전체 교육문화의 중심으로 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태리가 전체 지중해를 감싸는, 즉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거대한 교육망의 센터로 점점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동안 전쟁만 한 건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군인들을 수송을 해야겠죠. 군인들을 수송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싸웠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군 전쟁 동안에 십자군들과 이슬람 병사들이 사이좋게 지냈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기독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이 호용호제하며 지냈다는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상인들, 심지어 전쟁통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이 최초의 북부에 있었던 제노아,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 나타나지만 아말피 같은 작은 도시들이었다면 나중에 점점 더 강력한 도시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피사, 제노아, 그리고 베네치아, 그리고 나중에는 피렌체 같은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이 도시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르네상스를 보고자 하면 가장 많이 가시는 곳입니다. 즉 르네상스의 등장에는 발달하는 지중해 무역의 센터로 자리 잡고 있는 이태리라는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권력입니다. 권력. 자, 상업이 발달하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상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들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어 살지요. 또는 기존의 도시가 커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상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중에서 특히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은 권력을 갖겠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의 상인들, 또 그 중에 일부의 상인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돌아다니는 용병 대장들, 이런 사람들이 도시의 권력을 차지합니다. 이태리가 이와 같이 보시면 당시에 공식적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이와 같이 남부 이태리를 제외하고 신성 로마 제국에서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렇게 이태리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그마한 나라들이 나눠서 할구하고 있죠. 그런 경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뭐였습니까? 폭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용병대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옛날부터 정당성이 부족한 정치로다가 자기의 정당성을 보충하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들 흔히 그런 얘기죠. 졸부들이 자기의 부족한 자부심을 채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에 책 전집들을 많이 만든 이유가 그 졸부들 때문이었다. 왜? 자, 내가 배운 거는 없거나 다른 배경은 없지만 갑자기 큰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 내 부족한 걸 채우는 방법은 뭡니까? 서재 하나 근사하게 만들면 그걸 책으로 채워버리는 거죠. 근데 복잡하게 갖다 채울 생각 없으니까 어떻게 채웁니까? 그냥 갖다 놓고 통째로 전집을 쫙 꽂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뭡니까? 엔터테인먼트죠. 사람들한테 삶이 괴롭고 권리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고 불평등하고 이 괴로울 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도 기분 나쁠 때 개콘 보면 즐겁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영화, 엔터테인먼트. 결국 그렇게 시민들 위로 올라서기 시작한 지배계층들이 주로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학술과 문예를 장려하는 것 플러스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었죠.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잘 아는 메디치 가문입니다. 메디치 가문 한번 보십시오. 메디치 가문 최초의 메뉴의 메디치 가문을 참고한다면요. 일반적으로 모직과 그리고 금융업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 때에 들어가면 코시모 메디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보면 이름이 벌어져 있으니 오른쪽에 파텔 파트리아에라고 써있죠. 조국의 아버지. 조국의 아버지. 국부죠, 국부. 국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메디치 뱅크를 통해서 메디치 은행을 통해서 거대한 부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주변에 세력을 끌어모으고 또 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재 사업에 돈을 투여한다거나 유명한 학자들을 불러서 강연하게 한다거나 많은 좋은 일들을 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부라고 불렸죠. 그 아들들은 피에로 메디치, 로렌조 메디치, 일 마니피코라고 써있는데 일 마니피코라는 위대한 로렌조를 치겠죠. 얼마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존경을 바치고 얼마나 이 사람이 권세가 대단했으면 가명이 The Great, 일 마니피코, Magnificent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피에로 데 메디치가 있고 요때가 이제 마키아벨리가 등장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오반니 데 메디치죠. 지오반니 데 메디치는 나중에 교황이 되고요. 그리고 줄리오 데 메디치도 마찬가지로 교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권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력까지 잡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가문을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듀크로 끝나죠. 공으로 끝납니다. 피렌체 공국 그리고 피렌체 대공국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이어져 나갑니다. 최초의 상인으로 등장했던 가문이 어떻게 승전하는가에 전형을 보여준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부정선거죠. 이 당시에 이 피렌체의 선거 방법은 뭐냐? 모든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다 한 번씩 관직을 차지할 수 있기 위해서 이름을 적은 구슬을 이 자루에 넣고 그 자루에서 이름을 떼게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아무도 볼 수 없죠. 그럼 메디치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통제했을까요? 자루에 들어가는 이름 자체가 나한테 유리한 사람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주변에 지시인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쭉 갖다 모았어요. 메디치가를 빼놓고 르네상스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피렌체 르네상스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빼놓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권력을 빼고 르네상스에 휘대한 예술가들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전부 이런 강한 권력자들 그리고 강한 집안들이 한편으로는 자기의 명예를 뒤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넓혀가기 위해서 이 르네상스의 예술과 학예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은 르네상스 시대 때 우리가 살펴보면 나타나는 게 독특한 동맹이죠. 학문과 정치와 예술이 하나로 연결돼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레오나르도 브루니라는 사람인데 레오나르도 브루니라는 사람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문필가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여기 그 밑에 무덤에 쓰여 있는 글은 얼마나 유명한지를 보여주죠. 그죠? 여기 지금 제가 라틴어로 정확히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데 뜻은 대충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웅변과 그리고 시라는 건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 정도로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쓴 라우다티오 플로렌티네 오르베스 피렌체 시에 대한 찬가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피렌체의 건축물만 화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도시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물들은 우리 도시를 전체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감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피렌체 사람들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또 뭘 의미하느냐? 피렌체인들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렌체야말로 굳건한 의지로 그 적을 맞아 열심히 싸웠고 그리고 자유를 수호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지막에 이 피렌체에 대해서는 뭘로 의미하느냐? 피렌체가 전 세계의 영주권과 지배권을 지닌 것이다. Glorification of power. 피렌체의 권력에 대한 칭송과 피렌체의 학문에 대한 칭송과 피렌체인들의 정신에 대한 칭송과 피렌체의 예술에 대한 칭송이 하나로 뭉쳐나가고 있죠. 그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 도시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이 그 거대한 것이었나 이 그림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산드로 보티첼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산드로 보티첼리,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Adoration of the Magi,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경배죠. 그런데 동방박사의 경배에 보시면 자 여기는 요셉이 졸고 있고 여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련을 하고 있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칼을 든 존재 한 사람이 이 동방박사들을 마치 직전인 것처럼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들을 자세히 보면 이 얼굴들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얼굴들이 그냥 동방박사가 아니고 이 얼굴 첫 번째는 아까 파테리아라고 불렸던 코시모 메디치 얼굴.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두 얼굴은 다른 동방박사 두 사람의 얼굴은 여기 보시면 피에로 메디치와 지오바니 메디치. 여기 있는 이 사람 칼 들고 있는 사람은 그건 아까서 말했던 일 마니피코 위대한 로렌조라고 불렸던 로렌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마지막에 요 인물은 이거 줄리아노 메디치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 좀 검은 옷을 입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죠. 그것도 왜 그러냐? 이 그림이 그려진 무렵에 이 지오바니는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파치가의 반란 때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거대한 자부심입니까? 얼마나 거대한 자부심입니까? 우리 도시야말로 새로 생겨난 예루살렘이고 우리 도시의 지배자들은 신을 경배하고 또 신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보티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권력과 부와 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이 하나로 뭉쳐있는 모습이 여기서 보이시죠. 이게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르네상스에 대한 종말 부분입니다. 종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제 생각에는 시간을 좀 초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연은 이 정도에서 아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종말에 대한 부분을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100분이라는 시간을 안배를 정확하게 못해서 마지막에 강연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거나 보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에서 온 조성아라고 하는데요. 이번 강연을 들으면서 중세시대에 대해서 어려운 걸 많이 배우는데 그러면 원래부터 중세시대에 이제 합리성과 이성에 대한 관심, 학문에 대한 관심이 풍부하게 있었고 그런 것들을 성당 건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술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르네상스란 할 때 부권력 자부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르네상스라는 그런 새로운 뭔가 변화를 맞게 된 주요 계기는 그런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큰 거였던 것 같아요.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르네상스와 중세는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르네상스 예술과 중세 예술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칼같이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정신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이태리 가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독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사고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에는 뭔가 많이 보니까 그렇죠. 교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걸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될 동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와 권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럼 중세가 과연 그러면 르네상스라는 게 없었어도 르네상스와 중세라는 게 아무 차이가 없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비이성에서 이성으로 다크 에이지에서 무슨 빛의 세계로 나가는 이러한 메타포로 묘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보통 르네상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생각이 있지만 중세 내내 우리가 중세를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세와 실제로 중세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보면 공간적인 개념이기도 해요. 왜? 르네상스라는 개념은 뭡니까? 르네상스라는 게 나타났다.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어디서? 이태리에서. 그러면 똑같은 14세기와 16세기에 르네상스 바깥지역으로 이태리 바깥지역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니까 여전히 중세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태리 반경만 넘어가면 저쪽 파리에 가면 정말 다크에이지가 펼쳐있다. 정말 나이하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느냐. 그런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지식인들의 교류는 알프스 이북과 이남 사이에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이나 그 르네상스 때 쓰였던 여러 글들을 한번 조금이라도 보시면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고 사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의 양식적인 차이기도 하고 또 지식의 차이가 축적되면서 어떤 그 발전하는 모습의 차이기도 하고 이러한 그 전반적인 그 모양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있으되 고전적으로 생각했듯이 중세의 다크에이지를 어떤 넘어서는 이런 모습으로 그리는 어렵다는 거죠. 한 가지 제가 강의 중에 빼먹은 얘기인데 여러분 휴머니스트라고 휴머니스트. 그런 얘기 하죠. 참 휴머니스트야. 휴머니스트 같아. 휴머니스트가 원래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인본주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인간의 사고 중심이 있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휴머니스트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원래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라고 말이 있어요.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 이게 뭐냐면 인문학 연구예요. 인문학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인문학. 그 인문학은 뭐냐? 자연과학, 그러니까 의학이나 또 신학이나 또는 또 뭐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는 천문학이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인간에게 집중하는 학문이에요. 오늘날 뭐 사이콜로지도 그렇죠. 또 오늘날 경제학에서 보면은 마케팅 이론도 그렇죠. 저도 경제학에서 뭐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말씀을 또 경영학에서 이런 이론도 마찬가지죠. 인문학자를 휴머니스트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에게 과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흔히 인본주의 하면 떠올리는 인권의 의식이라든가 또 인간의 존엄성의 의식이 있었겠느냐. 그 점에 있어 아마 제 생각에는 알프스 이북에 있었던 다른 동료들이나 그 전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비행공학과 예공학번 이정훈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중세하고 르네상스 사이에 뭔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 강의에 좀 충격을 약간 받았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원근법이라는 게 15세기에 생겼잖아요. 르네상스에 생겼고 그 원근법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막 여태까지 그런 다른 그림들과는 다르게 막 수치 정량화해가지고 이제 풍경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소실점이라는 데 새로 나와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부터 뭔가 근대적인 뭔가 주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여튼 좀 뭔가 대단한 사상적인 단절이 있었다고 저는 책에서 봐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게 없다고 봐야 됐던 건지 어떻게. 근데 우리 시대에도 보면은 자동차가 있죠. 그죠? 그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고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건 여러분 패러다임 이론을 고전적으로 보면 아주 패러다임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기존의 지식체계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걸 새로운 관점과 이해 속에서 새롭게 조직해버리는 게 패러다임 시프트죠. 그죠? 왜 토마스 쿤 설명하는 것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지식체계가 엄청나게 축적이 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동차가 있으면 중세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오늘날 같은 기술 문명 없었죠. 그런 지식들의 발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때 그런 많은 새로운 발명과 생각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발명과 변화는 그 이전 시대에도 계속 있어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데 기존의 르네상스를 말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그 이전에 1000년 동안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죽어 있었다. 우리의 그런 발전 과정이 죽어 있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전 과정이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르네상스가 뭐였는가를 더 우리는 논구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도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제가 말한 우리라는 것은 이런 연구자를 오늘날 르네상스 연구하는 연구자들이죠. 열어놓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어떤 점에서 독했냐 설명하려고 하지만 적어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앞의 시대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패러다임 시프트를 말씀하시면 패러다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패러다임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죠. 물 끓듯이 일어나죠. 처음부터 안 보이는 문제들, 설명이 안 되는 문제들이 사람들 눈에 쭉 들어오다가 사람들이 그거를 뒤바꿔서 보기 시작할 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죠. 그럼 그 이전에 뭔가 사람들은 어떤 문제들을 보고 논의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논의하고 있는 원칙은 우리가 논의하는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신학이 중심이긴 했지만 그러나
르네상스의 학자들이 그러면 신학을 무시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지식들이 끊임없이 농구되는 과정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고 그런 변화를 촉진시킨 큰 사회경제적 요인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권력 그리고 그런 부권력이 가능하게 했고 또 그런 부권력을 통해 얻은 지식을 실현 가능하게 했던 그 당시의 지중해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기 4부 저는 사실 학생들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제일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부에서 여기서 설명은 제가 아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4부의 내용이 그겁니다. 르네상스가 왜 몰락하느냐? 르네상스가 몰락하는 이유는 르네상스가 성장했던 그 이유 때문에 몰락합니다. 르네상스가 몰락하게 된 이유는 성장했던 이유 때문에 몰락해요. 왜? 지중해 무역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부와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지중해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던 거대한 국가들 그 중에서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태리와 경쟁을 시작하죠. 1494년에 프랑스가 이태리를 침공합니다. 이태리를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쑥대밭을 만들고 그 이후로 100년 동안 이태리 전역이 이들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와 더불어 르네상스의 몰락이 시작이 됩니다. 1493년 이태리 전쟁이 벌어졌던 모습이고 이게 1493년 이태리 전쟁이 벌어진 다음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앞의 지도와 달리 뒤의 지도는 빗금으로 이와 같이 쳐지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게 다 뭐냐? 이게 독립을 잃어버린 그래서 프랑스와 그리고 합스부르크 스페인 제국으로 넘어가 버린 영토들입니다. 영토들이에요. 1494년에 샤를르 8세가 프랑스의 샤를르 8세가 뭘 주장하느냐? 나폴리에 대한 왕권이 나한테 있다고 주장하고 군대 25,000원을 끌고 내려옵니다. 알프스로. 이태리군이 맞서질 못해요. 이태리 도시국가들이. 용병으로 맞설 수 있는 군대가 아닌 거예요. 용병들이 후져서가 아니라 위에서 데리고 왔던 군대들이 워낙에 새로운 무기와 그리고 편제로 만들어져 있는 새로운 군대였거든요. 이 전쟁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초크 워라, 초크 워, 분필 전쟁. 왜 분필 전쟁이 나오냐면요. 우스갯소리로 샤를 왕이 서가지고 분필로 아무데나 표시하면 그 도시는 항복했다. 그런 식으로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1년 동안. 그리고 그거를 보니까 이태리가 이제는 이거 안 되겠다. 이번엔 누구를 여기 끌고 들어오느냐? 합스부르크 스페인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이태리가 이런 외세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 1499년부터 1559년까지 이게 전부 이태리를 쑥대밭을 만든 전쟁들이에요. 이러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태리 국가들이 도시 국가들이 몰락해버리거나 자주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게 르네상스 시대의 몰락의 시작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게 이태리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변화시켜버렸느냐. 이 그림 보십시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굽니까? 보티첼리입니다. 산드로 보티첼리.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동방박사의 경배를 그려서 산드로 보티첼리인데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의 내용을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매달려서 어떤 여자가 참여를 하고 있죠. 이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막달라 마리아고 근데 오른쪽에 천사가 몽둥이를 들고 옆에 여우처럼 보이는 동물을 치고 있어요. 회초를 치고 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피렌체의 상징입니다. 피렌체의 상징을 예수 그 천사가 몽둥이를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뒤에 보시면 보이잖아요. 이게 피렌체 도시예요. 여러분 피렌체 가시면 발견하게 되는 두오모가 저 위에 있죠. 피렌체를 배경으로 그리고 피렌체 하늘 위에는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서는 파란 하늘이 나타나고 오른쪽에서는 검은 구름이 밀려나가고 있죠. 이 검은 구름 안에 보면 악마의 얼굴들이 보입니다. 이게 워낙 낡아서 여러분 잘 못 볼 텐데 이 안에 악마의 얼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마가 천사들한테 화살을 날리고 있고 천사들이 왼쪽에서 나타나갖고 그 악마들을 밀어내는 거죠.
최초의 피렌체야말로 동방박사의 경배에 비견되는 그런 존재들이 피렌체의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피렌체는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에 비견되는 세계 중심이 되는 자부심이 단 30년 만에 이런 그림이 변해버립니다. 똑같은 화가에 의해서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피렌체는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고, 이제 그 고통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피렌체는 뭐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참여를 해야 된다. 지금 피렌체가 걷고 있는 고통은 참여다. 참여라고 해줍니다. 지금 피렌체는. 이런 생각, 이런 패시미즘이 왜 나타났겠습니까? 1494년 전쟁에서 피렌체가 거의 싸우지도 못하고 성문을 열어줍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성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당시 메디치 가문의 수장이었던 메디치 가문을 내쫓아버려요. 너희 더 이상 통치할 수 있는 이라는 자격이 안 되는데 쫓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사보나롤라라는 수도사가 그 자리에서 4년 동안 피렌체를 실제로 통치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서 통치하느냐? 오늘날 피렌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유는 뭐냐? 니네가 그동안 너무나 부패한 정치가들과 부유한 가문들 밑에서 예술이라는 걸 빙자한 사치와 방탕과 오락의 탐닉에 있었기 때문에 신이 벌을 주기 위해서 샤르를 보내가지고 니네를 이런 고통에 빠뜨린 것이다. 참여해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실제로 광장 한가운데 커다란 불을 지펴놓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 예술가 소장의 예술품과 각종 장식을 다 태웠어요. 일부의 사람들에 의하면 보티첼리의 그림의 상당수가 안 남아있는 이유가 보티첼리 자신도 그 말에 감화를 받아서 내가 뭐한 짓이야 라고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 그림들은. 진짜인지는 뭐 또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르네상스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종말. 그리고 이 다음 세대에 나타난 사람은 누구냐? 마키아벨리죠. 그 사람이 바로 마키아벨리. 정치라는 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신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라는 것은 오로지 권력의 문제다. 물론 마키아벨리 얘기를 이걸로 요약하는 건 잘못입니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 생각에는 세계를 바라보는 대단한 패시미즘이 들어있죠. 그럼 왜 그런 그 패시미즘이 앞에 우리 같이 봤던 브루니의 얘기와 비교해보면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일단 제가 경영학부인데 그 지난주에 의대에 관한 이야기에 더불어서 경영학부임에도 이제 새로운 정치 외교학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르네상스에 대해서 정말 기존의 인식을 뒤바꿔버리는 그런 또 새로운 고견도 들을 수 있고 정말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강의에서 원래 인문 쪽 학생이기 때문에 인문학 강의가 이제 열려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고, 특히 중세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많이 바꿀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이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약간 조금 아쉬웠던 점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못 들었던 부분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었을 텐데 100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르네상스를 이제 주제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르네상스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큰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룰 게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문 쪽 강의로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 같은 게 있는 반면에 자연과학 쪽 교수님들이 오셔서 해주시는 강의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재밌고, 네, 앞으로 남은 그 수업 특강들을 더 많이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